네, 안녕하십니까. 비스트의 감독 이정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첫 시나리오 쓰고 뭐 작업하기로 하고 오늘이 아마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첫 공개 날이라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 제가도 개인적으로 말 주변이 없어서 아까 언론 시사 때도 또 말실수도 하고 이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익스트림 무비 룬팅 회원입니다. 하여튼 매일매일 그 네이버 메인 페이지보다 익스트림 무비를 많이 들어가는데 살살 잘 써주십시오. 네, 살살. 네, 이 비스트는 그 어떤 사건을 겪는 어떤 두 형사의 어떤 이야기고 이제 뭐 어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린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두 남자의 어떤 갈등, 어떤 대립, 어떤 이런 구성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어떤 이 이야기의 어떤 시작. 어떻게 또 시작이 되면서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셨는지. 일단 카메라가 없으면 제가 되게 편한데 갑자기 눈앞에 제 공포증이 있습니다.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이제 이게 오르페브르 36번가라는 프랑스 영화의 리메이크작인데 처음에 그 영화를 제안받고 영화를 봤는데 약간 그 왜 70년대 프렌치 누아르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되게 매력적인 영화였었어요. 근데 약간 스토리상에 조금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프랑스에서는 실화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화를 바라보는 이제 자국 국민들의 뭐 이거 어떤 정서와 뭐 뭔가 다른 면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의 두 남자의 어떤 좀 엇갈린 관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두 사내의 어떤 그 총을 든 남자와 그 돌아서 가는 그 남자한테 총을 겨누면서 소리 지르는 남자의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제 그 엔딩을 놓고 그 장면 때문에 사실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동안 뭐 리메이크 제안은 좀 몇 번 받았었는데 리메이크 작업이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리메이크 그냥 똑같은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잘 선뜻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그 엔딩이 되게 모호한 그 엔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작이 있는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한국적인 어떤 그런 정서에 맞는 어떤 그런 구성이 또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. 어떤 점에 좀 이런 한국적인 어떤 정서나 이야기, 인물에 대한 어떤 구성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가장 원작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잡아놓은 그 리메이크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 이제 원작의 정서는 유지하되 내용은 바꾼다. 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칼날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영화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제 사건이 바뀐 거죠. 그 원작 영화는 금고털이범이 나오고 기관총으로 막 차를 부시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한국에서는 무슨 새마을금고를 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뭔가 총격전 벌이고 뭐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좀 몇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정서적인 접근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다음에 그 원작 영화에서 제가 가져온 틀이 두 사내의 관계와 그 다음에 초반에 나온 우리 영화에서는 춘배 역할을 한 전혜인 씨가 맡은 그 역할, 그 정보원 초반에 정보를 주는 그 정보원의 관계 뭐 요 정도의 틀을 가져온 건데 저는 약간 그 원작 영화를 보면서 살짝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정보원이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그 원작 영화에서는 별 일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거를 활용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인물들의 관계, 엇갈린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춘배로 인해서 약간 그 시한폭탄 같은 존재잖아요. 걔가 나올 때마다 뭔가 좀 긴장 관계가 더 새롭게 생기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 영화의 제목 비스트.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뭐 사건이 있고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화의 감도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
그리고 캐릭터들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어두운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비스트라는 어떤 제목을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고 주시고 싶었는지. 여기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분위기인가요? 청심환도 못 먹어가지고. 아이 고맙습니다. 양주를 먹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 비스트 그 처음에 그 시놉시스를 이제 같이 작업하기로 하고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처음에 제안받고 저는 되게 우려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작하시는 분한테 제가 하면 어두워진다. 제가 하면 분명히 무거워지고 어두워질 텐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냐.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렸어요. 좀 더 경쾌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그때는 뭐 다 괜찮다고 하셔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시놉시스를 쓰고 제목을 제가 시나리오 쓰고 제목을 비스트라고 해서 박아서 갔더니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거 일단 개봉할 때 제목부터 바꿀게요. 그래서 저는 제 느낌에는 개봉할 때 비스트로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왜 니체의 말 맨날 하는 그 말을 사실 쓰고 싶진 않지만 그 결국 이제 엔딩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판들이 짜여져 있는데 그 엔딩에서 두 남자가 그 서 있는 그 모습에서 거꾸로 출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짜나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실 비스트라는 거는 뭐 여기 지금 완식이라는 그 연쇄살인범도 나오고 또 어떤 본인이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사실 뭐 조그만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한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열등감에 혹은 시기심에 혹은 뭐 승진에 대한 욕망이 있는 한 형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가지만 사실 민태가 제일 그 상처받는 거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. 그 상과장으로부터 한수는 너를 고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에 그러니까 제일 그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 악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뭐 비스트냐라고 뭐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인간의 그 부검이가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마음속에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그 대사를 쓰면서 이제 비스트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쓴 것 같아요.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? 아마 마지막에 제작사 측에서 여러 가지 뭐 공모를 했다가 마지막에 나온 제목이 이제 악수라는 제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악수를 두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악한 짐승 뭐 이런 개념에 그래서 악수라는 제목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약간 곽경태 감독님 영화 같은 제목 같은 곽경태 감독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왠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전에 블라인드 시사 했을 때 그 뭐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악수가 높았었어요. 근데 제작사 대표님의 과감한 용단으로 비스트 제목을 그냥 구수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 비스트라는 제목이 훨씬 더 저는 이제 좋은 것 같은데요. 뭐 곽형대 감독님은 굳이 음악을 안 하셔도 아주 팬입니다, 진짜. 네, 저도 좋아합니다. 그 비스트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 드는데요.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뭐 경쾌한 영화를 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 미녀와 야수 같은 이런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가장 이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떤 캐릭터 인물들인데 이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야기의 어떤 주축이 되는 어떤 두 인물은 두 남자애 같은 경우는 성격이 너무 이제 상반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흥미롭고 또 뒤로 가게 되면은 또 인간적인 면모도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좀 뉘우치면서 반성을 하면서 뭔가 좀 협조를 할 것 같은데 또 전혀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좀
말씀을 해주시고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캐스팅을 하셨는지. 사실 뭐 이성민 배우님은 이제 저랑 세 번째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예전 제일 처음에 베스트셀러라는 영화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작은 그 조연이셨는데 그때 이제 모니터 뒤에 이렇게 좀 대기하시느라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그 정말 그 눈두덩이 이렇게 축 내려와가지고 정말 뚱한 얼굴로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눈두덩이 그때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. 근데 그 얼굴을 언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배님한테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영화 제가 몇 편 찍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은 언제든 또 한번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하는 칼라 할 때도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눈두덩이 때문에 캐스팅을 한 번도 했죠. 제가 선배님 눈두덩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 눈두덩 안에 왜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그 눈두덩 안에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눈두덩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그 일부러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래서 이번 영화를 쓰면서도 사실 뭐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거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고전 그 히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 이렇게 한국에서는 최민식, 한석규 뭐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바로 독립영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바로 들으면서 바로 이제 꼬리를 내렸죠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이렇게 늘 함께하는 지금은 사실 세 번째 같이 하게 되면서 이성민 배우는 저의 뭐 영화적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영화 대본 해석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쓰는 영화 시나리오들을 보면 항상 그 명확한 게 잘 없어요. 민태도 그렇고 한수도 그렇고 한수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민태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민태는 승진을 위해서 이런 승진의 욕망이 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한수한테 얘기하듯이 범인 미진이를 잡고 싶은 것만 그 미진이 죽인 새끼 그 새끼를 잡고 싶은 것뿐이야. 이것이 진심인지 이것이 진심인지 이게 사실 경계에 서 있는 그 모호한 감정들을 성민 선배는 이제는 사실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파트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재명 배우님은 이제 제가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.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배우분들의 연기가 뭘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니까 연기 스타일이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. 되게 굉장히 섬세한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 한국에도 이런 배우가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놀랐었는데 민태를 쓰면서 사실 유재명 선배도 제 1순위였는데 바로 그 선배님 생각하고 이제 썼어요. 그러니까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제 정확한 감정을 내보이지 않잖아요, 겉으로. 그러면서 되게 섬세한 감정을 얼굴에 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민태하고도 닮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촬영하면서 보니까 실제 성격도 민태랑 좀 비슷한 면이 본인도 선배님도 나 좀 비슷한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민태를 사실 누구보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누구보다 정말 많이 준비를 해오시고 정말 섬세한 연기를 하시는데 에너지는 정말 많으셔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해오세요.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 섬세한 민태의 감정을 정말 잘 해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만약 지금 중후반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분량상 민태 하룻밤이 빠졌어요. 하루가 빠졌는데 그때 연기는 정말 최고인데 안타깝게도 못 보시겠네요. 좀 또 배우분의 어떤 파격적인 어떤 변신이라고 하면 또 변신인데 그 전혜진 배우 어떤 그 춘배예요. 그 역할은 굉장히 이제 뭐 그 배우에게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캐스팅을 그렇게 하셨는지.
춘배 역할은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역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이미지는 이제 옛날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유승범 같은 생양아치의 남자였는데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이제 유승범 같은 느낌이 그런 생양아치는 없더라고요. 정말 너무 에너지 넘치는 배우잖아요, 그 유승범 배우는. 그 생양아치가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에서 다른 에너지가 좀 돌출되고 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약간 좀 시한통닭 같은 느낌? 뭐 이런 느낌을 생각했었는데 남자 배우들을 쭉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혜진 배우님하고 이제 뭐 한번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혜진 선배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혜진 선배님이 사실 그 약간 뭐 와일드한 면도 좀 있고 여성스러운 면도 있는데 여성스러운 면은 처음에는 못 느끼고 약간 좀 거칠고 삐딱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? 뭐 근데 그 이상한 거에서 되게 이상한 또 제가 에너지를 느낀 거예요. 뭐 이상한 거예요.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. 뭔가 근데 그 이상한 에너지가 굉장히 되게 묘하게 이제 뭔가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그때 혜진 씨한테 할래? 라고 이제 바로 물어봤는데 혜진 씨가 뭐? 그럴까? 뭐 이러면서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정말 그 이상한 에너지를 보고 이 이상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그 겁도 없이 갑자기 할게!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캐릭터에 대한 반응은 어떠셨나요? 어떤 그 전혜진 배우님이 하신 춘배 결과에 대해서? 결과가 말보다는 그 중에서 어떤 그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. 연기를 하신 배우분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배역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분들한테 이제 특별하게 뭐 특별한 요구는 하지 않아요. 그 전체적인 컨셉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영화는 그 해석의 전쟁이다라고 저는 한 세 번째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촬영 감독, 조명 감독 같은 시나리오를 여러 명이 봐도 사실 막 그래서 배우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기를 준비해 오시면은 제가 허용치 안에 들어오는 한에서는 그분의 연기를 보고 다시 시나리오를 들어요. 그날 밤에 수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열려있는 작업을 하는 편인데 전혜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영화 보셨겠지만 이상하잖아요. 저도 첫날 첫 장면을 찍을 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찍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한수가 무슨 일이야라고 할 때 전혜진 춘배가 나 타서 얘기해.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타서 얘기해 하면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딱 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그 장면을 찍는데 너무 귀여워. 이게 너무 귀여워. 아니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차를 타게 할 건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고갯짓이 제가 설득이 된 거예요.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설득이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연기를 하세요. 정말. 근데 본인도 약간 좀 이 분장 아무래도 사람이 저렇게 분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도 약간 좀 이렇게 맛이 가나 봐요.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 항상 그 춘배가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른 에너지를 좀 뿜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명의 캐릭터는 이제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인물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인물 그리고 정말 어떤 폭탄 같은 그런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한 명의 어떤 인물이 이제 종찬 최다니엘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인데 이 세 명의 어떤 캐릭터 굉장히 이제 좀 티로 강렬하고 좀 센 느낌이 나서 그 종찬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런 어떤 팽팽한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캐스팅과 좀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.
최단일 배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친분이라기보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배우인데 그때도 되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생겼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굉장히 바른 생활 편안이고 되게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참 에너지가 밝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 보셨으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초반에 어떤 좀 분위기를 약간 좀 밝다라기보다는 좀 에너지가 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 배우가 생각이 나서 근데 사실 주인공도 하는 친구인데 이미 주연 배우로서 자리 잡고 있는 친구인데 설마 뭐 밑자야 본전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되게 고마웠죠. 되게 고마웠고 그 다니엘이 이제 초반 제일 첫 장면에 이제 오마단 바에서 장미꽃을 들고 가는 장면을 찍는데 제가 이제 지난 얘기로 스웩을 걸을 때 좀 약간 스웩을 좀 넣어서 걸어라. 근데 걔가 스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. 아니 좀 리듬감을 타라고 스웩이 꽂혀가지고 스웩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날 엄청 헤맸던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. 근데 뭔가 하여튼 좀 중심을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배우가 하게 되면 시선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시선을 가져가면서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 안에 녹아 있는 그리고 한수하고의 지금 한수하고의 좀 어떤 그 형제 같은 뭐 좀 이렇게 오랜 파트너 관계 같은 좀 동생 그러니까 그 종찬의 사고로 인해서 한수가 가진 어떤 감정까지도 고려한 그런 캐스팅이었는데 종찬 역할을 최단일 씨가 아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감독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영화가 조금 모호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스릴러 영화들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친절한 영화가 있고 좀 불친절한 영화,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호한 그런 관객의 어떤 좀 이해와 사고 능력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영화들인데 그럼 감독님이 계속 그렇게 작업을 이제 해오셨다면 그 스릴러 장르에서의 어떤 모호하다는 것, 그것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저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뭐 그런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한수와 민태의 과거사. 오프닝이 이제 한수와 민태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그것을 프롤로그로 쓴 적도 있고 뭐 종찬과 뭐 한수의 관계를 좀 더 쓴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한수의 어떤 전사 뭐 민태가 이렇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걸 빼게 되더라고요. 의도적으로. 그러니까 어떤 선명한 것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는 삶에서 사실 그러니까 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수가 왜 범인을 잡는가가 형사니까라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성 과장이 그러니까 너도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제안을 받는 거고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도 사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느낌이고 거기에 그 범인에 대한 어떤 증오심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그러니까 사람을 좀 그게 좀 사람답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이제 한수는 이래서 이렇다. 뭐 이렇게 되는 관계를 제가 하다 보면 자꾸 제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은 좀 더 계속 걷어내지고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저 사람은 정말 범인을 정말 잡고 싶은 건가? 아니면 저 종찬에 대한 복수 때문인가?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래서 좀 궁금해지지 않나? 민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감사과가 5년 만이네 하는데 얘가 그럼 예전에 감사과 출신이고 한수하고는 예전에 파트너였었다면서요. 파트너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. 뭐 대충 어떤 인간이고 그리고 조직안에서는 자기 팀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얘는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얘는
근데 또 나 그 새끼 잡고 싶은 것 뿐이야라고 하는데 그럼 저게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마지막에는 한수한테 왜 범인자분을 승진시켜준다지? 그러니까 약간 또 다른 속내를 또 이렇게 뭐 비추고 하는 그 약간 복합적인 인간의 마음이 그게 그 사람을 그냥 어렴풋이 느끼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현실에서도 비슷한 것이죠. 이 사람이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뭐 게시판에 많잖아요.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글들을 쓰고 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영화에서 굳이 어떤 친절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뭔가 그 사람 당사자가 되지 않은 한 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뭔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도 뭐 장르 영화를 좀 즐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옥상에서 이제 둘이 원래 거기 대사가 있었어요. 밑에가 이렇게 한수가 왜 그랬냐라고 하면 밑에가 지금처럼 이제 그러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. 그리고 이제 너 때문이야. 이건 다 왜 이렇게 다 가만 놔두라고 했잖아. 왜 건드렸어? 뭐 이런 대사라기보다는 그냥 주절거림인 거죠. 근데 어쨌거나 그 옥상에서 그 두 사람이 섰을 때 왜 그랬냐와 그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는 그게 이제 사실 영화를 돌아보면 어느 시점부터 이게 시작된 건지 잘 모르는 어떤 느낌을 하고 싶었던 거죠. 제 비상업적인 감독인 것 같아요. 생각해보세요. 이런 영화를 투자해주신 투자사 관계자 감사합니다. 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민태의 어떤 선택,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 한수의 어떤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행동을 알게 되면서 뭔가 좀 반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영화의 마지막 말미를 가게 되면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간적인 이성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그렇게 인물을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다면?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저는 밑에가 그 한수를 내려다볼 때 그 얼굴이 그러니까 한수가 살아났을 때를 본인이 못 견뎌. 그러니까 한수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승진하고 싶어서라기보단 대면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한수를 다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금 이제 배우분들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민 배우님, 유재명 배우님, 최다니엘 배우님 세 분.